자, 3번. 마저 수업을 나갑시다. 프린트 9페이지 펴시고 교과서 116, 117페이지 펴시고 둘 다 없으면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교시에 자, 뭐 배웠냐면은 우리 헌법에 권력분립이라는 원리가 들어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권력분립이 어떤 헌법 조항들을 통해서 실현되는지를 쫙 배웠습니다. 전부 배운 건 아니고 행정권을 가진 정부를 국회와 법원은 어떻게 견제하는가 이 내용을 배웠는데 아까 자 명령규칙 심사권 이 얘기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아, 네. 탄핵소추권도 안 했어요. 탄핵소추권도 안 했어요? 오케이. 안 했어요. 아, 국무총리 임명권 그거 안 했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국무총리 임명권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다 라는 내용을 헌법 66조에서 배웠습니다. 정부의 수반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부의 1인자라는 얘기일까요? 꼴찌라는 얘기일까? 1인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는 대통령이 혼자 꾸려갈 수가 없어.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러 이제 정부에 속하는 공무원들을 이끌면서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바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에 보면은 여러분 3반에 반장 어디 있죠? 반장? 안 왔어요. 안 왔어? 미안해. 반장이 있어요. 근데 반장이 없으면은 여러분 누가 반장 역할 대신해요? 반장이 없으면은 누가 반장 역할 대신해요? 부반장이 대신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국무총리도 평소에는 대통령을 도와서 국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죽거나 자리에서 내려오거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대통령 자리가 빈자리가 돼요.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해야 돼? 국무총리가 대통령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렇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있고 교장 선생님 밑에 누가 있어? 교감 선생님 있죠. 그리고 교감 선생님 밑에 학과 선생님, 미술과 선생님, 음악과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연영과 선생님, 무용과 선생님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대통령 밑에도 국무총리가 있어서 정부의 여러 구성원들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하느냐? 누가 임명할 거야? 국무총리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국무총리보다 낮은 사람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없겠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 국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 필요성은 뭐냐면 국회가 누구의 대표기관이냐? 바로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누구의 대표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 좀?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가지고 이 한 명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는 국무총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일을 국정을 나눠서 담당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장관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보면은 여러 부처들의 여러 장관들이 있어요. 학교에 미술과 선생님, 음악과 선생님, 무용과 선생님, 뭐 이렇게 연영과 선생님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자,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법무장관이 있고 자, 국방과 관련된 일을 하는 누가 있어요? 국방장관이 있고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외교장관이 있고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고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통일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과 관련된 코로나 자 이런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누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고 여러 장관이 있어. 근데 이 장관들은 우리나라에 총 몇 명 있냐면 지금 18명 있어요. 18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누가 임명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국무총리 임명과 다른 점은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만약에 여러분 18명이나 되는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 동의를 국회한테 다 받아야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8명 다 야당이 반대해버리면은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런 막강한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권한 중에 또 어떤 권한이 있느냐? 자, 이거에 대한 권한 뭐야? 돈에 대한 권한이에요. 바로 국회는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자, 우리 헌법 86조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에 대한 내용이고, 자,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헌법 5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정책을 자, 이렇게 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정책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 정책을 필요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정부가 일하려면 누구를 고용해야 돼? 공무원을 고용해야 돼. 공무원을 고용하려면 뭘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돼요. 그렇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자, 정부는 자, 그거를 예산을 자, 얼마나 필요한지를 짜가지고 국회한테 넘겨줍니다. 근데 이 정부가 사용한 예산 누구 돈이에요? 윤석열 아저씨 돈이야? 아니죠. 문재인 아저씨 돈도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제대로 잘 쓰는지 안 쓰는지를 누가 감시해야 돼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누구? 국회가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부가 사용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30조. 응? 30조? 너무 적게 본다. 1070조. 1000보다는 좀 낮아요. 얼마가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1년 정부 예산이 약 650조 정도가 된다. 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하면은 이 예산 중에 조금씩 빼돌려가지고 뭐 공무원들 뒷주머니에 넣는다든가 대통령이 비자금을 만든다든가 하는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막고 자,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국회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1년 예산안을 짜와요. 1년 동안 예산을 이렇게 쓸게, 어떤 정책을 하는데 쓸게 라고 해서 이거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그걸 받아서 검토해요. 검토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빠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그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국회한테 자, 보내주면은 국회는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승인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을 써라고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승인해서 확정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의 승인과 확정을 받은 다음에야 정부는 자, 원래 계획했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허락 없이는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헌법 5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정부가 국회를 무시합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정부의 구성원들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을 무시해. 정치를 그리고 너무너무 엉망으로 해. 그러면 국회는 자, 이런 정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뭘 사용할 수 있느냐?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리에서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그 권한이 탄핵소추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권은 우리 헌법 6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건 뭐냐?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 같이 자, 어떤 법에서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가 자, 이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은 그 자리에 이제 앉아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탄핵 소추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국회는 정부 구성원, 대통령, 총리,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직접 쫓아낼 수 없어요. 자, 직접 쫓아낼 수 있는 거는 누구야?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뭘 할 수 있느냐? 자, 대통령, 총리, 장관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감인지 아닌지 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라고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청이란 말이 뭘까? 제청. 다시 웃으면. 아니. 그거는 아이자고 어휘는 뭘까? 어휘.
제안해서 청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거는 국회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탄핵 소추권이 사실은 발동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근데 발동된 케이스가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언제? 2017년에. 누가 이제 탄핵 소추 안에 난 정치인 이름만 나오면은 네네 어버버버버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쫓겨났나요? 아니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디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 총리, 공무원 같은 이런 사람들을 파면할 수는 없고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권 견제 수단, 국회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에 대해 쫙 배워봤고, 그 다음에는 법원의 행정권 견제 수단입니다. 법원은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가를 보면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명령규칙 심사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데 이건 뭐냐? 일단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재판에 적용되는 명령이나 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이런 것들이 법률에 위배될 때 해당 명령과 규칙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입니다. 뭔 얘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법 중에 가장 힘이 센 법은 뭐라고 했었죠? 헌법이에요. 헌법은 누가 만드냐?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 자, 그 다음에 헌법보다 레벨이 조금 낮아요. 근데 센 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은 어디서 만드냐?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할 거예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자, 그리고 법률보다 조금 레벨이 낮은 약한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명령이에요. 자, 명령은 어디서 만드냐면은 정부에서 만듭니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명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령보다 조금 더 힘이 약한 게 조례입니다. 자, 조례고 조례보다 힘이 더 약한 게 규칙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만드는 거는 명령이랑 규칙이라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이 법인데 국민들이 여러분 생활을 하다가 정부가 만든 이런 명령이나 규칙을 어기는 케이스가 종종 존재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여러분 최근까지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정부의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 그렇지? 거리두기나 뭐 있어? 집합 금지 명령 같은 게 다 뭐예요? 정부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어기면은 어떻게 돼? 집합 금지 명령 같은 걸 어기게 되면은 벌금을 받거나 뭐 다른 명령 같으면은 뭐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정부의 명령 A를 어기게 돼요. 자, 그래서 명령을 어기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 왜? A라고 하는 명령은 약간 잘못됐어. 왜냐면은 B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 A는 이 법률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부당한 명령이야 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에 명령 규칙 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청하면은 재판을 맡은 법원에서는 뭘 하느냐? 그러면은 갑이 어긴 A라는 명령이 실제로 B라는 법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 A라는 명령이 B라는 법률을 위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명령이 법률보다 세요, 약해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은 법률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명령이 B라는 법률을 어기면 이거는 잘못된 명령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 A라는 명령을 검토해서 B라는 법률을 위배한다라고 하면은 A라는 명령을 요 재판에 적용하는 거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해도 될까? 이제 A라는 명령이 이 재판에 적용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자, A라는 명령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 규칙 심사권은 법원이 바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견제 수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 같은 사람들이 잘못된 명령을 하면은 법원은 뭘로 반박할 수 있어?
명령 규칙 심사권으로 다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명령이 법률보다 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명령 규칙 심사권에 대한 내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 107조 2항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회와 법원이 행정권을 가진 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쫙 배웠는데, 자, 그러면 이 다음은 뭐 배울 거냐? 자, 그러면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정부와 법원은 어떻게 견제하는가? 입법권 견제 수단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정부는 자,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 어떤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견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 법 중에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만든다고 했죠?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어. 국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률을 어디다가 보내냐면 여러분 대통령한테 보냅니다. 법률을 대통령한테 만들어서 보내면 대통령이 이 법률을 검토해보고 오케이, 자 이대로 진행시켜 라고 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 법률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야 이거 진행시키지 마, 스탑시켜 라고 스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진행을 스탑시키고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야 그 법안 이게 뭐야? 너무 개판이잖아. 다시 만들어와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국회는 다시 법안을 고쳐가지고 대통령한테 다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자, 두 번째로 다시 전달되는 법률은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거는 거부를 못하는데 한 번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은 거부권이 있으나 마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법률을 고쳐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자, 앞서서 필요한 조건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법률안 거부권은 자, 정부의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갖는,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회에 대해서 갖는 굉장히 강력한 견제 수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부가 갖는 견제 수단은 또 뭐냐? 자,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총 수가 몇 명일까? 국회의원 머릿수가 180? 몇백? 184. 180석이죠. 여당이 180석이에요. 야당이 몇 석일까? 100석 언저리야. 그 다음에 기타 정당이 한 20석 언저리가 됩니다. 합쳐서 몇 석? 300석이죠.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00명이 각각의 다른 300개의 팀으로 나눠져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니죠. 에취 아니죠. 아니라는 의미. 자,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어떻게 팀을 맺느냐? 서로 사상이 비슷하고 그렇죠. 지향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라는 팀을 만들어요? 정당이라는 팀을 만들어. 정당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 팀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자 정당이 많죠. 어떤 정당이 있어? 180석 정당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 100석 언저리 누구야?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외에 여러 뭐 정의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 같은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이런 정당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에 잘 따라와주면은 좋아. 그러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자, 우리 법률, 헌법이 아니라 법률입니다. 자, 법률 중에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55조를 보시면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정부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에 해당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근데 이게 왜 입법 경제인 거예요? 입법권을 가진 게 국회죠. 국회를 구성하는 게 누구야? 정당이야. 그러니까 정당이 잘못된 일을 하면은 정부가 어때요? 헌법재판소 요청해가지고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당을 견제하는 수단이니까 뭐요?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가 여러분 아무리 어떤 정당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어도 정부가 어떤 정당을 직접 해산할 수 없어요. 정부는 단지 뭘 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에다가 자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정당에게 이상한 짓을 하는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탄핵 심판이랑 비슷하죠. 국회가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그런 공무원들을 직접 쫓아낼 수 없는 것처럼 정부 역시 어떤 정당을 직접 해산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당에 대한
해산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헌법재판소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제 조건은 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어떤 정당이든 막 해산시키는 게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대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울 때 법에 대해 배울 때 이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 탄핵 소추권 이거 헌법에만 나와 있는 거지 실제로 일어나겠냐 했는데 일어났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 두 사건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탄핵은 언제 일어났죠? 탄핵은 2017년에 그쵸? 2017년 여러분 몇 살 때야?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 때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결정이 났죠. 누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결정이 되기도 했었고. 그래 표현의 자유니까. 자 그리고 나 정치만 나오면 되게 딸꾹질 날 것 같아.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이란 것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전이에요. 2013년 여러분 몇 살 때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정당이 있었냐면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어요. 약칭이 통진당인데 이 사람들이 성향이 뭐냐면은 너무 좋아해. 북을 너무 좋아해. 정은이 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를 지나쳐가지고 야 우리나라를 완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려가지고 정은이 형을 기쁘게 해주자라고 하는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진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통진당에 속한 국회의원 아저씨가 자기 부하들이랑 모여서 뭔 얘기하냐면 야 우리 저기 위쪽에 우리 저기 본부 수령님께서 활동을 남한의 남조선에 대한 활동을 개시하시면은 우리도 수령님이랑 발을 맞춰가지고 남조선의 전화기지를 점거하고 전화국을 점거하고 주유소를 점거해서 남조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은 국정원 귀에 들어가. 국정원 귀에 들어가서 정부가 그걸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통진당 얘네 미친놈들이에요. 얘네 해산해주세요라고 해산 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산 심판을 통해서 통진당이 해산되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때 통진당에 속해서 이제 금배지 달고 있던 국회의원이 한 13명인가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해산 심판이 딱 결정되니까 직업이 한순간에 뭐가 되느냐? 국회의원에서 무직으로 백수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이요. 어쨌든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사가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헌법에 명시된 여러 가지 견제 수단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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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혁명 배당금당 거기는 아직 국회의원이 없어요. 당은 만들 수 있는데 당에서 국회의원을 출마시키면은 그냥 당선이 돼야 국회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부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어떻게 견제하는가에 대해 배웠는데 이제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이 국회를 어떻게 견제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원은 국회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바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헌법 107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냐? 법원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요. 자, 설명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린 명령 규칙 심사권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뭐냐?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법을 어기게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법을 어겨요. A라고 하는 법률을 어깁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뭘 받아야 되죠?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갑이 생각했을 때 억울해. 야 나는 A라는 법률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A라는 법률은 B라고 하는 헌법에 위배되는데 왜 이 A라는 법률을 나를 처벌하는 거야? 야 A라는 법률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이 들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자기를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자 이거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이니까 이 법률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을 자, 법원에다가 요청하면은 법원은 이 법률에 대해서 바로 자, 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법원은 어디다가 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느냐? 바로 헌법재판소. 자,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다루지만 헌법은 다루지 않아요. 헌법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어디냐?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려면 어때? 법원은 못해. 권한이 없어.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위헌 법률 심판을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헌 법률 심판 자체를 누가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해요. 그래서 자, A라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법률이 자, 헌법에 어긋난다, 위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 바로 법원이 가진 굉장히 강력한 견제 수단이다. 누구를 견제하는 수단? 바로 법률을 만드는 국회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권한인지 이해가 가세요? 오케이. 자, 법률을 명령이 이기지 못하고 헌법이 법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각각 말씀드린 헌법이 법률을 이기지 못하면 미안합니다. 명령이 법률을 못 이기고 법률이 헌법을 못 이기기 때문에 각각 이런 권한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정부랑 국회를 각각 어떻게 견제하는지 배웠는데 그러면 법원은 누구 아무도 견제 안 합니까? 법원은 무적입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법원은 무적이 아닙니다. 바로 정부와 국회가 각각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정부는 사법권을 가진 법원에 대해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바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법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변에 법원 어디 있어요? 가정법원 있죠. 가정법원도 있고 수원에도 법원 있고 또 보시면은 법원이 굉장히 많아. 뭐 춘천에도 있고 저기 원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도 있고 법원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 법원 중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고 세고 높은 법원은 어디일까? 그렇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이에요. 근데 그 대법원의 가장 우두머리, 대법원의 최고 결정권자는 누구야? 대법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대법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법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대법원의 구성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다? 바로 정부의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04조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이 나와 있는 거고, 자, 그와 동시에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누구?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은 헌법 1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랑 코드가 비슷한, 정부의 의사와 좀 비슷한 사람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함으로써 대법원이 너무 자기가 막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사람이 아무나 그냥 대법원장 되고 대법관 되면은 법원이 곧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정부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국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사법권이 너무 지나치게 정부의 뜻대로 남용되지 못하도록 국회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임명 동의권은 자,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 했었죠? 임명 동의권은 자, 누구를 임명할 때 적용되는 권리라고 했어요.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적용되는 권리라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대법원장 및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도 우리 헌법 104조에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장 역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도 우리 헌법 1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와 국회와 법원은 서로 자, 헌법에서 부여한 이런 권력들을 가지고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라고 최종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국가 권력을 하나로 모아놓기 위함입니까? 하나로 여러 개로 나눠놓기 위함입니까? 여러 개로 나눠놓기 위함이에요. 권력 분립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권력 분립이 왜 중요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법치주의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법치주의의 원리는 뭐냐? 자, 바로 국가 운영이 법률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괄호친 내용을 보면은 법률에 의한 국가 권력 행사를 도모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법치주의가 여기 설명이 위에 나와 있고 그 아래 보면 뭐가 있느냐? 입헌주의가 있어. 입헌주의는 또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다라고 돼 있어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법치주의나 입헌주의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자, 법치주의는 뭐냐면 법률에 의한 국가 권력 행사를 도모함으로써 정부가 자기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고 정부가 가진 권력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 국가 운영이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법률을 만드는 게 누구야? 법률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국회야. 근데 이 국회는 여러분 누구랑 아까 누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란 성격이 정부보다 조금 약해. 왜 그럴까? 자,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국민이 직접 뽑죠. 그러면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아니야. 왜? 정부에서 실제로 일하는 국무총리, 장관, 차관, 여러 공무원들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보다는 국민의 대표라는 성격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 무엇을 통해? 법률을 통해서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헌주의는 법치주의보다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야, 국회건 정부건 뭐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다 뭐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정부와 국회 사이뿐만이 아니라 자, 국민과 국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자, 그런 것들도 모두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입헌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자, 오늘의 메인 DC 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리를 모두가 마무리를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쫙 배우면서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국가기관들 사이에 권력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재판을 해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죠. 바로 어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정당해산 심판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심판의 최종적인 결정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자, 우리나라는 왜 이 헌법재판소를 따로 뒀느냐? 바로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적용하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서 자, 위헌 법률 심판이나 아니면은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서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헌 법률 심판은 아까 배웠죠? 뭐야? 어떤 재판 중인 사건에서 다루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 소원 심판은 뭐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또는 법률에 위배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 탓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헌법소원 심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은 법과 제도들이 이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을 통해서 없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분가산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가산점이 뭘까?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뭐 주는 거야? 가산점을 주는 거야. 뭐 할 때? 공무원 시험 보거나 취업하거나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 기본권을 침해해?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아마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가지고 군가산점 제도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군가산점 제도는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없어졌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건 조금 약간 민감한 사회적 이슈긴 한데 낙태죄 같은 거 있죠. 낙태죄 같은 것도 우리 형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뭘 침해한다는 얘기가 나냐면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위헌법률 심판인가 헌법소원 심판에 넘겨져가지고 이 낙태죄는 여러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군가산점은 위헌을 받았고, 자, 위헌 판결을 받았고,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어. 두 개가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애매한 거예요. 아래는 애매한 거, 비슷해. 생명 관련 비슷해요. 비슷한 답. 역시 미술과는 굉장히 날카로운 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차이점은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위헌 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정당해산 심판 여러 가지를 담당을 하는데 그 중에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냐? 자, 어떤 법률 같은 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서 합헌, 위헌, 헌법 불합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판결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잘렸어? 네. 이거는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일단 합헌은 뭐냐? 합헌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에 합한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위헌은 뭘까? 합헌의 반대예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헌 판결은 이 판결이 나는 즉시 해당 법률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가 있다고 했었죠? 군가산점. 군가산점은 위헌 판결을 받아가지고 바로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낙태죄 같은 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만약에 낙태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낙태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그 효력이 즉시 정지되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자, 그 법률이 고쳐지거나 아니면은 없어질 때까지만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판결이 바로 뭐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낙태죄 없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람들이 임신했는데 조금 애기 좀 내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약간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 남편 몰래? 진짜로 막 낙태를 막 할 수도 있는 일이 우려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바로 이거를 위헌 판결을 때려서 그 법의 효력을 없애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거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법이 고쳐지거나 없어질 때까지만 잠깐 효력을 유지하게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해봤고, 자, 다음 시간에 내가 그러면은 월, 화, 이 이틀 사이에 한번 들어올게요. 다음 주에 들어와가지고 수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은 최대한 여러분 자습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